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경기는 바로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의외로 결과는 레스터시티가 정말 토트넘을 압살해내면서 4대1 대승을 거뒀네요. 이제 레스터시티가 최근에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쏠쏠한 자원들을 영입을 했고, 이제 브라이튼이었나요? 무승부를 거두거나 이런 까다로운 팀들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레스터 원정이 꽤나 빡빡하다는 경기 인상을 심어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입생들, 그러니까 영입생들을 3명을 한번 살펴보자면 코펜하겐 출신의 레프트백 빅터 크리스티안센, 그리고 스토크 출신의 센터백 호주 국적의 해리 수타, 그리고 리옹 출신의 라이트윙 테테, 이 3명이 한 번에 라인업에 들어간 거는 이 아스톤 빌라전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스톤 빌라, 토트넘 둘 다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잖아요. 이 두 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레스터가 완전히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이적생이 역시 대거 기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디슨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오랜 시간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고, 반면 토트넘은 이제 지난 경기 맨시티전이었죠. 킹갓의 모습을 보여준 이제 더 고트 에메르송이 벤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포로가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요. 로메로는 그때 맨시티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는 탄강가 선수가 메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당히 압박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반대로 레스터가 토트넘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토트넘이 엄청나게 고전하는 흐름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레스터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도 이 좌우측의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압박을 굉장히 잘 풀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와 비교해 보면은 지난 경기 맨시티의 대처와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레스터의 흐름이 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토트넘의 압박이 좀 너무 많이 쉽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영입생 3명 덕분에 이 레스터의 시스템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제임스 메디슨 선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후방에서의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박스 가까이 근처에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밑에 이번에는 지난 경기에선 틸레망스, 이번 경기에서는 나팔레스 멘티를 배치하면서 메디슨을 조금 더 박스 가까이 위치시키게 로저스 감독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 득점을 기록했죠. 득점도 기록하고 이날 경기 거의 MOM이 메디슨이기 때문에 정말 메디슨의 기용이 올해 부상으로 좀 빠져있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부터는 로저스 감독이 쏠쏠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 제임스 메디슨 얘기를 하면은 또 이해아나초 얘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해아나초 선수는 자주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타자원들과의 연계 능력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임스 메디슨과 같이 나오게 된다면 메디슨도 내려와서 막 잡고 연계해주고 이해아나초도 하다 보니까 동선이 자주 겹쳤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제임스 메디슨이 앞서 말했듯이 좌측에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해아나초는 조금 우측 쪽으로 동선을 많이 가져가면서 케니 테테와 연계를 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에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케니 테테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왼발을 사용할 수 있는 우측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이 장면 역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테 같은 경우는 기존 레스터의 자원들과는 다르게 드리블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나초와의 연기에서도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반대쪽 메디슨은 좀 패스를 풀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대되는 선수들이 좀 2명이 있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네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다 보니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는 바우트 파스와 해리 수타, 이 2명의 영입생 센터백이거든요. 이 수타가 영입이 되면서 확실히 조금 불안했던 아마티 대신에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우트 파스가 그 특유의 굉장히 전진해서 끌어내는 상대의 롱볼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날 해리 케인이 굉장히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거의 케인한테 연결되기 전에 그냥 파스가 앞서서 차단해버리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왔죠. 여기서 토트넘 얘기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토트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레스터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롱패스를 자주 활용을 했거든요. 이는 사실 이 경기에서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난 경기 그리고 전 경기에서도 이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시에는 이제 후방의 로메로나 요리스의 롱패스를 그냥 한 번에 케인에게 붙여줌으로써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윙어들이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스가 전진 수비를 굉장히 잘 해줬고 그리고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케인을 통한 롱패스 빌드업이 1차적으로 막히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더욱 어려워졌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스터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전 한 선수를 더 짚고 싶은데 이 경기에서 남팔리스 맨디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일단 선제골을 장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좋은 슈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게 또 데뷔골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맨디가 온지 이게 캉테가 첼시를 떠난 뒤에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첫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리그에서. 나팔레스 맨디가 또 킥이 좋기도 네. 하고 세네갈 국가대표인데 이번이 첫 골이라는 네. 게 조금은 신기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69분을 뛰었는데 69분 뛰는 동안 패스 성공률 91%. 거기다가 슈팅 이제 골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롱볼 2번 다 성공했고 그리고 태클 성공률도 67%. 그리고 인터셉트 2개, 리커버 11개. 그다음에 공중볼 경합도 한 번 이겼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볼 경합에서는 6번 중에 5번이나 이기면서 진짜 이 경기에서 진짜로 깡태가 약간 돌아온 것 같은 레스터의 깡태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와 이게 남파리스맨이 처음 영입했을 때 진짜 제2의 깡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생긴 것도 네. 조금 닮기도 했고. 네, 그래서 똑같이 비슷한 선수를 영입해서 레스터가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날 원래 나왔어야 했던 맨디 자리에 틸레망스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 조금은 이번 경기 레스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남팔리스 맨디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서 토트넘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데 굉장히 주역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레스터가 왼쪽 삼각형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 이게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형성이 굉장히 잘 됐는데 이 트라이앵글 형성을 이제 해주게 한 게 바로 그 가운데 맨디가 있었기 때문에 또 된 거여서 진짜 이 경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맨디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다는 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트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토트넘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네. 토트넘이 못했어요. 레스터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네. 토트넘이 지난 맨시티전에서 보여줬던 인상적인 압박과 역습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못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게요. 일단 토트넘은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팔리스 맨디나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하비반스가 좁혀주기도 했고요. 테테가 좁혀주기도 하면서 이제 중원에 굉장히 강한 압박이 프레스가 들어왔는데 이제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는 수비 시에 레스터의 투볼란치였죠. 근데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탈압박이나 아니면 강한 압박에 장점이 있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레스터가 이날 정말 많이 뛰면서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취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유기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공간을 만든 레스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원 힘싸움에서 기본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1차적인 빌드업이나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 3명 토트넘,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내려오거나 중앙으로 좁히면서 좀 중원 가담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스의 전진 수비나 크리스티안센의 굉장히 역동적인 가담이 있었거든요. 이것들한테 모두 막히면서 토트넘은 일단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전혀 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중원도 중원이지만 일단 이 토트넘 수비 라인, 백스리 수비 라인이 다 그냥 뭔가 아예 뭐 아까 맨유 할 때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맨유 맥과이어 같이 그냥 맥과이어가 3명 있는 느낌이었어요. 빌드업 할 때는. 이날 진짜 3백은 진짜 완전 토트넘 팬들이 최악이었어요. 싫어할 만한 네. 3백이잖아요. 또 벤 데이비스, 다이어, 탄강가니까 레스터가 강한 압박을 보내니까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뒤에 있는 프레이저 포스터도 뭐 요리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발민 능력을 네. 보여줬어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이제 로메로가 결장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제 탄강과 다이어, 벤 데이비스라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수비 라인을 네. 구성을 했는데 이들은 사실 로메로의 공백을 메울 수 없죠. 그렇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로메로는 롱패스도 되는데 이 선수들은 거의 공간이 나지 않으면 롱패스를 못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약점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우선 기초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했던 게 레스터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 벤 데이비스, 다이어, 탄강가 모두 정확한 빌드업보다는 그냥 볼을 배출하는 그냥 볼을 떠넘기는 그 정도의 패스만 했고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두 번째 실점 장면에 관여를 했는데 압박으로 인해서 패스 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전방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다가 이제 패스가 끊겼고요. 그래서 실점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 좌측 스토퍼가 전진하거나 다이어가 살짝 올라가서 후방 빌드업을 풀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들의 뒷공간 커버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도 로메로가 전진 수비하거나 로메로의 능력으로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이 이전까지는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움직임으로는 이 넓은 뒷공간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공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원의 후방에서의 수적 열세를 놓이게 되는 역효과를 보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다이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다이어는 이 경기에서 그냥 수비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좀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그 실점 장면에 많이 관여가 됐잖아요. 그냥 앞에서 되게 이 뭐 남파리스 맨디의 골은 그 맨디가 좀 잘 찬 감이 있지만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뭔가 토트넘이 앞에서 수비를 이제 중거리식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자 때리세요 하고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돌파만 못하게 만든 느낌이라 과연 이런 수비 방법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앞서 벤 데이비스가 실수를 했다고 했던 두 번째 실점 네. 장면을 보면 그때도 다이어가 이제 빌드업을 위해서 살짝 전진해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패스가 끊겼는데 다이어가 순간적으로 제 위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의 진영에서 3대2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실점에 관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실점을 보면은 상대 이에나초와 반스였죠. 네. 이제 박스 부근에서 슈팅을 때리려고 볼을 몰고 오는데 다이어가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보고만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수비수라면 어쨌든 발을 내밀어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다이어는 그냥 무슨 농구에서 3점 슛을 견제하듯이 그냥 이렇게 앞에만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키퍼의 시야를 방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안일한 수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장면 보면 혹시 프레이저 포스터 훈련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못하는 움직임이었고 물론 이제 다이어 입장에서는 슈팅각이 좀 내가 잘 막았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제가 TV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각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딱 감아서 차기 좋게. 이걸 다시 살펴보면 그냥 다이어의 시그니처 수비 방법이거든요. 지난 뭐 브렌트포드전이나 아니면 실점을 많이 했던 경기들을 돌아보면 다이어가 크로스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렇게 중거리 슈팅을 견제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좀 안일한 수비를 많이 펼쳐요. 이로 인해서 토트넘 팬들이 많은 비판을 가했는데 결국 다이어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수비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이 계속 얘기하는 중앙 수비수 왜 안 사냐 이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인데 홈그라운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도움이 안 돼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토트넘이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축구를 하려면 만약에 다른 축구를 하려 하더라도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는 필요 없지 않을까. 뭔가 수비가 그래도 되거나 아니면 뭐 빌드업이라도 되거나 뭐가 하나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약점만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다이어를 안 쓰면 누굴 쓰냐 하면 또 쓸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입이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그래도 영입이 진짜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좀 이날 데뷔전을 치렀는데 좀 그래도 뭐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포로가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토트넘 경기력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포로 역시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고요. 특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함을 노출을 했어요. 레스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스와 이제 크리스티안센을 활용한 로테이션 움직임을 측면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델 패스를 들어가는 상대를 놓치거나 아니면 경합에서 쉽게 밀리거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에메르송은 어느 정도 수비에서는 가치를 보여주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에메르송의 지난 경기와 좀 비교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로의 장점은 어쨌든 공격력이잖아요. 그렇죠. 오버래핑 움직임이나 크로스 내지는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가 장점인 선수인데 레스터가 이제 측면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주다 보니까 이 선수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장면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탕강가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인 선수이랑 얘기할 때 그래도 다이어 호러쇼 보느니 탕강가 한번 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그냥 농담으로 했었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이 선수 왜 안 쓰는지 알겠다. 괜히 안 쓰는 게 아니다. 괜히 이 콘테라는 유명한 감독이 이 선수를 괜히 짱박아 두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수준 미달이라고 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봐왔던 그 탕강가의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토트넘은 일단 센터백이 꼭 필요하다.
더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벤탄쿠르까지 부상으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 빠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비랑 중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토트넘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밀란과의 16강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를 이제 요리스도 없고 네. 이제 벤탄쿠르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잖아요. 네. 시즌 아웃을 당했고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도 그러니까 징계로 결정하게 네. 되고요. 플러스 이제 누구였죠 그 선수? 비수마? 네. 비스마도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네. 중원과 후방에 많은 공백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밀란도 최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지만 이제 양팀 모두 너덜너덜한 상황에서 16강전을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밀란도 최근에 정말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백스리 카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치아오 선수 뭐 다른 선수들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조금의 개선 여지가 보인 밀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시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밀란도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희망을 걸고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길 좀 바라야겠습니다.